안녕하세요. 크립토 노마드입니다. 자고 일어나면 심각해진 것처럼 보이는 지정학적 리스크가 참 여러모로 신경을 곤두서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우크라이나 사태는 일단 표면적으로는 첩첩산중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정부는 전국에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했고, 미국은 미러 외무장관과 정상회담 모두 계획이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나마 24일로 예정됐었던 외무장관 회담을 통해서 외교적 물꼬를 틀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이 자리했었는데 일단 이건 지금 당장은 물 건너갔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러시아에 대한 제재 수위를 조금씩 높이고 있는 모습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러시아와 독일을 잇는 노드스트림의 주관사를 제재하기로 했는데, 이게 러시아 국영 가스 기업인 가스프롬입니다. 러시아 외화벌이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공기업을 정면 타겟으로 조준하면서 이미 완공된 러시아에서 독일로 수출되는 가스관을 가동 한번 못한 상태에서 막아버리겠다라는 겁니다. 투자자 입장에서 관심사는 유가를 비롯한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이어질 수 있는 이런 일련의 조치들이 과연 자본시장에 어떤 영향을 얼마나 미칠지 여부입니다.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3월 미국 연준이 금리 인상을 예정대로 단행할 수 있을지 여부인데,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의견이 엇갈리는 모습입니다. 다만 0.5% 이상의 고강도 스탠스를 보이기에는 쉽지 않을 것 같다, 이런 부분에는 공감도가 더 커진 모습인데, 이와 관련해서는 데이터들이 가리키는 방향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정학적 리스크에 연준 리스크가 오묘하게 겹쳐 있으면서 시장 상황은 여전히 어지럽습니다. 뉴욕 증시는 모두 하락 마감했고, 비트코인 역시 장중 39,000달러를 일시 돌파하긴 했지만 흐름을 이어나갈 동력 자체가 부족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거래량 자체가 부족하다 보니까 가격 견인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세상 돌아가는 것도 어수선하고 시장도 어지러운 흐름을 보이고 있지만, 지금의 상황 자체에서 배우고 익힐 만한 것들도 꽤나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당장 시세 바라보고 있으면 한숨만 나오지만, 그래도 굳이 의미 부여를 하자면 거시적인 흐름을 익히는 데는 나름의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굳이 의미를 부여하자면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지금 자본시장의 가장 큰 관심사가 전쟁 리스크와 이 연준 리스크의 상관관계를 따져보는 것인 만큼, 이 부분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살펴본 뒤에 비트코인 상황 점검해 보겠습니다.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좋아요와 구독, 또 알림 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더불어 크립토 블라블라 채널 후원 멤버십과 관련해서도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아주 큰 도움 된다는 말씀 함께 드립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우크라이나 상황이 말 그대로 일촉즉발, 첩첩산중, 이런 모습을 보이면서 자본시장 역시 즉각적인 영향을 받아내고 있습니다. 뉴욕 증시는 모두 하락 마감했는데, 특히 다우지수와 나스닥 지수는 연중 최저치를 밑돌면서 전쟁 우려에 즉각적인 영향을 받는 모습을 확인했습니다. 비트코인 역시 장중 39,000달러를 일시 돌파하는 반등세를 잠시 확인하긴 했지만 다시 37,000달러 전후로 후퇴한 상황입니다. 1차적인 자본시장 전반의 하락세 견인 요인은 단연 우크라이나 리스크입니다. 우크라이나 정부는 전국에 비상사태를 선포했고, 미국 정부의 러시아 제재 역시 수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외교적 해법의 물꼬가 트일 것으로 기대됐던 미러 외무장관 회담과 이후에 벌어질 것으로 예상됐던 양국 정상회담 모두 없던 일이 됐습니다. 일단은 표면적으로 강대강 구도가 좀 더 고착화되고 있는 상황으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관심사는 과연 이번 지정학적 위기가 단기적인 변동성일지 아니면 장기적인 영향으로 이어질지 여부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역사적으로 군사적 위기는 시장의 변동성을 일으키는 경향이 있지만 대부분 단기 조정을 초래했고, 증시는 경기가 침체 국면으로 가지 않는다면 반등하는 경향을 보여왔다, 이런 취지의 분석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히려 지금 상황에서는 우크라이나 리스크 자체보다 이로 인한 에너지 가격 급등 상황이 더 큰 우려점으로 작용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인플레이션을 악화시키고 나아가서 스태그플레이션을 야기시킬 수 있는 그런 요인이기 때문입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미국 정부가 러시아 국영 가스 기업인 가스프롬을 정면 겨냥한 것은 우려를 좀 더 키우고 있는 부분입니다. 가스프롬은 전 세계의 천연가스 생산량의 20%를 차지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에너지 기업인데, 미국 정부가 이곳에 대한 제재를 선언했던 겁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노드스트림 2와 이곳의 임원들에 대한 제재를 지시했다. 러시아가 계속 긴장을 고조시킨다면 우리는 추가 조치에 주저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한 단계 수위를 높여서 경고의 메시지를 날렸습니다. 노드스트림2는 러시아와 독일을 잇는 가스관으로 가스프롬은 노드스트림2 건설 주관사의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노드스트림2를 겨냥하면서 실질적으로는 러시아 국영기업, 그것도 가장 많은 외화벌이에 기여하고 있는 기업의 돈줄을 막아버리는 조치를 내려버린 겁니다. 노드스트림2는 러시아산 천연가스를 독일로 보내는 1200km의 가스관인데 이미 사실상 완공 상태지만 이번 미국과 독일의 제재를 통해서 가동 불발 가능성이 현실화된 겁니다. 정치적 대립구도나 역학관계 측면에서 바라봤을 때 이건 미국 등 서방이 내릴 수 있는 나름의 사용 가능 카드의 범주에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러시아가 작정하고 원유와 천연가스 공급을 중단하거나 줄였을 때 상황입니다. 이미 우려 자체만으로도 유가와 천연가스 등 에너지 가격이 급등하면서 인플레이션 우려를 키우고 있다 보니까 이 강대강의 구도를 이어갈 경우에 자칫 글로벌 경기 침체라는 상황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러시아에 대한 에너지 의존도를 줄이고 러시아의 외화벌이를 차단한다라는 명분을 얻는 대신 유럽도 미국도 인플레이션 등 경제 상황에 대한 타격이라는 이 현실적인 리스크가 동시에 발생할 수 있는 겁니다. JP모건은 러시아가 석유와 가스 수출을 감축하는 방식으로 보복 대응에 나선다면 브렌트유 가격이 2분기에 평균 115달러, 3분기에는 105달러, 4분기에는 95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물론 이란 핵협상이 타결돼서 이란산 원유 공급이 늘 경우에는 2분기에 110달러, 3분기에 100달러, 4분기에 90달러로 조금 낮아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우크라이나 사태가 진정될 경우에는 상반기 평균 90달러, 3분기에는 88달러, 4분기에는 86달러가 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이란 핵협상 타결에 대한 기대감이 상대적으로 낮아진 상황이라는 걸 고려하면 결국 우크라이나 리스크가 유가 급등을 좌우하는 핵심 변수라는 점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관건은 과연 이런 복잡한 상황 속에서 미국 연준이 3월에 금리 인상을 단행할지 여부입니다. 일단 시카고 선물거래소 연방기금금리 선물시장에서는 3월에 0.5%포인트 인상할 확률은 30.8%로 일주일 전에 45%와 비교했을 때 15% 정도 낮아졌습니다. 고강도 금리 인상보다는 0.25% 수준의 인상이 이뤄질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더 높다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물론 이런 상황 자체가 미국 연준이 금리 인상을 안 할 가능성을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런 우려점들이 적극적으로 반영돼서 금리 동결 또는 소폭 인상 이런 수준으로 이어지면 참 좋겠지만 우크라이나 위기 자체가 연준의 통화 정책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전망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만약 2014년 크림반도 사태 당시처럼 데이터적으로 경제적인 영향이나 이 시장 영향이 확연히 나오지 않을 경우에 연준은 공급망이 개선되고 노동시장이 완화되는 동안 계속 긴축을 이어가면서 인플레이션 잡기에 나설 거라는 게 핵심입니다. 금리 인상 여부 자체를 단정하기는 지금 상황에서 어렵겠지만 분위기는 확실히 고강도 인상은 쉽지 않을 것이다. 이런 부분에 조금 더 방점을 찍고 있는 모습입니다. 특히 3월 중순에 FOMC 회의 직전까지 소비자 물가지수 등 각종 경제 핵심 지표 데이터들이 새롭게 더해지는 만큼 이런 부분에 대한 데이터적인 상황, 우크라이나 리스크가 미치는 유가 급등 등의 후폭풍, 이런 여러 가지 요인들이 연준 테이블 위에 올려질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전쟁 리스크에다가 글로벌 인플레이션 상황, 여기에 금리 인상 이슈까지 겹쳐있다 보니까 사실 시장 대응하기가 만만치 않은 그런 상황인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시장 흐름에 대한 예측이 이렇게 어렵다 보니까 비트코인 역시 흐물흐물한 반등세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장중 39,000달러를 일시 돌파하면서 나름의 동력을 내보이긴 했지만 곧장 저항을 맞고 튕겨 나오면서 37,000달러 전후에서 지지 여부를 다시 확인하고 있습니다. 공포 탐욕 지수는 하루 전보다 2포인트 하락한 23을 기록하면서 극단적인 공포 단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여전히 42% 중반에서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시세와 관련해서 코인텔레그래프의 기고가 라케시 우페드히에는 비트코인이 첫 번째 지지선인 36,250달러에서 반등을 했고
황소 세력은 이제 39,600달러와 50일 단순 이동 평균인 46,615달러 사이의 오버헤드 저항 영역 위로 가격을 올리려고 시도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이게 성공할 경우에 비트코인은 45,821달러까지 상승할 수가 있고 이 부근에서 곰 세력의 저항에 부딪힐 것이다. 곰 세력은 현재 39,600달러 저항선으로 되돌리려는 시도를 하고 있는데 하락하는 이동평균과 마이너스 RSI는 곰 세력이 우위를 점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만약 36,250달러 아래에서 종가 마감을 하면 하락세가 다시 시작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34,000달러, 이후에는 32,917달러에서 저점 테스트를 할 수 있다라고 전망했습니다. 비트코인이 반등세를 보이려다가도 동력을 이어가지 못하고 있는 지금의 상황은 거래량이 14개월 최저 수준이라는 점이 설명을 해주는 것 같습니다. 투자 심리 자체가 이런저런 리스크들 때문에 크게 위축됐다는 것을 느낄 수 있는 부분입니다. 아케인 리서치의 주간 보고서를 보면 비트코인 1일 거래량은 최근 감소세를 이어가면서 2020년 12월 이후에 이 최저 수준으로 가라앉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비트코인리스트는 비트코인 가격의 큰 움직임을 지탱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트레이더들의 참여가 필요하다라는 점을 보여주는데 거래량이 이렇게 줄어든 것은 비트코인 가격에 부정적일 수 있는 추세다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최근 잇따라 긍정적인 이슈들이 더해지고 있는 리플, XRP의 경우에도 시장 상황 자체가 어렵다 보니까 큰 힘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XRP는 최근 일주일 동안 16% 수준의 하락세를 확인하면서 0.7달러 지지 테스트를 벌이고 있습니다. XRP 시세와 관련해서 라케시 오페드히에는 황소 세력은 현재 0.75달러의 오버헤드 저항을 제거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는데 이게 성공할 경우에는 XRP가 0.91달러까지 상승할 수가 있다. 반면 0.75달러에서 하락세를 보일 경우에 이 수준이 저항선으로 전환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럴 경우에 곰 세력은 가격을 0.66달러 아래로 낮춘 뒤에 0.6달러까지 하락을 연장하려는 시도를 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했습니다. 지금 단계가 방향성을 가로지르는 꽤나 중요한 구간이라는 점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최근 리플 소송과 관련해서 지속적으로 긍정적인 소식들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XRP 홀더들의 대변인 역할을 하면서 홀더들 멘탈 붙들기에 큰 역할을 하고 있는 존 디튼 변호사가 아예 소송 승리를 못 박으면서 관심받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서 SEC는 피고인 크리스 라슨 공동 창업자와 브래드 갈링하우스 CEO가 XRP가 증권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거나 몰랐지만 무모했다라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 SEC는 이걸 입증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이 소송은 끝났다. 리플이 승소할 것이다. 이렇게 꽤나 단정적인 톤으로 메시지를 날렸습니다. 존 디튼 변호사의 목소리에 이렇게 힘이 실리고 있는 것은 리플 창업주들이 XRP가 증권이 아닌 상품으로 규제받기 위해서 상당한 노력을 했다라는 부분이 하나둘 세상에 공개되고 있고 여기에 더해서 SEC 핵심 이사가 XRP는 증권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 이런 멘트를 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분위기 자체가 리플 쪽으로 크게 기울고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과는 기다려 봐야겠지만 긍정적인 상황이 우세하다라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부인하고 싶어도 부인하기 힘든 그런 현실이 된 것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리플 화이팅! 유럽에서는 재미진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유럽연합에서 2025년에 비트코인이 불법화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외신 보도 내용들을 보면 EU 입법부인 유럽의회 일부에서 비트코인을 비롯한 작업증명 방식의 암호화폐를 금지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유럽 시장의 암호화폐 규제 패키지 MiCA 프레임워크의 최종 초안이 나왔는데 여기에 환경적으로 지속 불가능한 합의 메커니즘을 금지하는 조항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물론 이번 법안은 중도 좌파, 사회민주당과 녹색당 등 좌파 진영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이고 우파 보수 정당들은 비트코인 금지법 추가에 반대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미국에서 비록 연방정부가 아직 뻘짓하면서 갈피 못 잡고 있어도 주지사들, 시장들 발벗고 나서서 비트코인 채굴 기업 유치, 친환경 채굴 강화 이런 것들이 화두인데 심지어 직접 코인을 채굴해서 새로운 세수 확보를 입증하며 혁신에 혁신을 더하고 있는데 유럽 일각에서의 이런 움직임을 보면 적어도 확실한 것은 앞으로 도래할 미래 패권의 중심부에서 유럽은 이제 멀어질 일만 남은 것 같다. 이런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매일같이 거의 실시간으로 어지러운 소식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원래 기회라는 건 남들 모두가 환호하고 달려들 때가 아닌 모두가 무서워서 공포에 떨고 있을 때 찾아오기 마련인 것 같습니다. 이 최적의 타이밍을 포착하기는 어려운 일이겠지만 최근의 분위기는 적어도 환희보다는 공포에 훨씬 더 가깝기 때문에 어쩌면 지금의 시간을 견뎌낸다라는 것은 환희의 시간을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도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어려운 시기이지만 여러 이슈들, 그 속의 맥락들 잘 참고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또 알림 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아주 큰 도움 된다는 말씀 함께 드립니다. 언제나 성투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크립토 노마드였습니다.